한반도 평화경제포럼. 네,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평화경제포럼 긴급 정세 분석 시간입니다. 네, 지난 6월 29일 북한 노동당 제8기 2차 정치국 회의가 열렸는데요. 도대체 북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한범 박사님 모시고 정치국 회의에 대해서 긴급 정세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야말로 정말로 긴급하게 호출을 제가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양복도 못 입고 여기 달려왔습니다. 네, 요즘 또 북한만 생각하면 잠을 못 주무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잘 주무셨어요? 잘 잡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 6월 29일 날 북한에서 정치국 확대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예. 도대체 어떤 회의인가요? 그 회의가 너무 많으니까 헷갈릴 거예요, 국민들이. 자, 이렇게 됩니다. 북한은 노동당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걸 아시죠? 제일 크게 노동당 대회입니다. 올 1월 달에 있던 게 8차 당대회. 그러니까 북한 역사상 1945년 이후로 8번 열린 거예요. 큰 회의죠. 대략 대표만, 그러니까 노동당원들의 대표가 뭐예요? 지금 노동당원이 몇 명인지 몰라요. 중국은 15억 명인데 당원이 1억 명이 안 돼요. 10%가 안 돼요. 북한은 대략 한 300만 명에서 최대 600만 명이라는 설도 있거든요. 근데 중국으로 기준한다면 10% 내외가 노동당원이거든요. 다 모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 1월 달에 5천 명 내외의 당대표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참관자 한 5천 명, 거의 10,000명 가까이가 모여요. 대회가 크죠? 그러니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들을 뽑아요. 대표자들을. 정위원이 한 100명 내외, 후보위원이 한 130명, 한 250명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당 중앙위원회를 구성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게 이제 전원회의입니다. 그게 6개월 동안 3번 열렸어요, 지금. 이번에 저 6월까지. 그리고 이제 중앙위원회 밑에 정치국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국 위원, 후보원이 있어요. 요 한 30-40명 됩니다, 합치면. 이게 정치국입니다. 근데 이 정치국원들의 확대회의 그랬죠? 여기에 정치국원들의 다른 사람들, 중요한 인물들이 모인 게 확대회입니다. 그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회, 전원회의, 그 밑에 있는 회의가 정치국 회의고, 이 정치국 회의에 더 중요한 인물 5명이 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김정은, 조영원, 최룡해, 유경철, 김덕훈 5명. 이 회의를 열어서 중요한 긴급한 회의를 한 겁니다. 네. 이번 회의가 뭐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비상 방역 중대 사건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데요. 그동안 북한은 그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환자가 발생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환자가 없을 리가 없죠. 없을 리가 없고, 있으면 지금 내부 첩보에 하면은 환자는 발생을 하는데 철저한 이동 통제로 통제는 하고 있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환자가 발생을 하면 급성 폐렴 환자라고 명칭을 붙여서 그냥 시체를 화장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방역을 하냐면, 이거는 뭐 내부 문건에서 확인이 됐는데,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새가 날라오면 그 새를 손으로 잡죠. 그럼 그 마을 전체를 봉쇄를 해요. 그 정도로. 그럼 중국 새인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중국의 생사라면 비둘기 다리에다가 그 고리를 끼우나 봐요. 근데 내부 문건을 보니까 그런 고리를 끼운 비둘기가 북한에 넘어왔는데, 그걸 고급중학교 학생들이 손으로 만졌다. 그럼 그 고급중학교 고등학생이 여러 군과 리에 살 거 아니에요. 그 학생들이 있는 모든 군과 리를 봉쇄해 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뭐 급증하면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국가 비상방역전의 장기화 요구에 따라 조직기구적, 물질적,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울 때 대한 당의 중요 결정 집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여기가 지금 국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한 중대사건이다.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원인은 달았지만 그 다음에 요 뒤에는 방역 얘기가 안 나와요. 다 인민생활, 경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한 내부 위기가 문제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일부 언론들이 지금 자꾸 비상방역만 갖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비상방역이 문제라면 그날 노동신문에 비상방역이 딴 데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요거만 나옵니다. 심지어 다음날 노동신문에도 비상방역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비상방역을 제가 보기에는 핑계로 보여요.
그럼 비상방역이라는 거를 핑계를 대고서 왜 이렇게 정치국 학교회의 같은 거를 하는 요인은 뭐예요? 나오는 얘기가요. 간부들의 고질적인 무책임, 음. 그 다음에 당과 지도 간부들 속에서 비당적 행위,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경제 문제를 풀기 전에 간부 혁명을 일으켜야 될 때 이게 나오거든요. 경제 문제예요. 내부 위기예요. 내부 위기가 이미 구조화된 위기가 이미 예견된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회의한 거 아시죠? 네. 그럼 계속 뭐라고 말했냐면 간부들이 책임져야 된다. 노동 당원들이 앞장서야 된다.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간부들이 책임을 강조했는데 간부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연출된 상황이 필요한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경제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코로나라는 이런 그 방역과 관련된 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6월 15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식량 문제가 심각하다고 집권위원 최초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옥수수 값은 2배 이상이면 폭등을 했어요. 이게 김정은 정권 최초의 일입니다. 이게 문제 터진 거예요. 터지고 전원회의에서 인민생활 향상에 대한 특별명령서에 김 위원장이 사인을 했어요. 그거 보여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특별명령서를 내렸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특별명령서는 식량 공급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안 내려갔어요. 일부 지역에. 그러면 북한에서 지금 쌀을 공급할 수 있는 조직은 군대밖에 없어요. 2호천국 군량미. 근데 그 군량미를 풀라고 했는데 내부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그 군량미 창고에 서류상에는 쌀이 있었는데 실제는 없었다는 거예요. 일부 첩보가. 이미 단둥에서는 북한의 2호천국 군량미가 텅텅 비어있다는 소리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북한 군대도 식량이 심각하거든요. 이게 누가 횡령하거나 착복했다는 것보다는 이미 비어있는 창고가 서류상으로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부 나오는 게 군 최고 실세인 박찬천 총참모장, 리병철 당 군사위 부위원장 이번에 그 두 사람만 손 안 들고 가만히 앉았었거든요. 딴 사람 다 손 들었을 때. 그래서 이 두 사람 손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경제는 심각했고 식량 위기까지 터졌는데 그 책임을 이제 코로나로 삼아서 희생양 찾기에 나선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추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식량 위기가 정말 심각하다라고 봐야 심각해요.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살이 엄청 빠져서 그렇죠. 네. 김정은 위원장도 못 먹은 것 같죠. 그 제가 보기 못 먹어서 그럴까요? 일부러 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키 1m 70 내에 140kg로 추정이 됐거든요. 그럼 대륙도 살찐 70이나 사람 됐어요? 170? 아니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도 키높이 구두를 신었다는 게 거의 내부 첩보의 정설입니다. 저는 키높이 구두 안 신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비대화 몸집으로 인민 여러분이 굶고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수척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수척한 모습으로 말했거든요. 식량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그리고 특별명령서에 공급을 했거든요. 그때 다음날 바로 조선중앙TV에서 총비서 동지께서 수척해져서 마음이 아프다, 눈물이 난다 이런 인터뷰를 실었거든요. 상황 설정이죠. 그러니까 김 위원장은 열심히 굶어가면서까지 살까지 빠져가면서까지 일을 하는데 밑에 간부들은 일을 안 하고 이런 상황 설정이 되버린 거죠. 지금 이런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일부러 살을 뺐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다이어트 할 때 기분 좋을 때 다이어트해요, 나쁠 때 다이어트해요. 상황이 좋을 때 다이어트해요, 나쁠 때 다이어트해요. 상황이 먹고 살만하고 좋을 때 다이어트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다이어트는 강요된 다이어트라고 봐야죠. 아니 라는 추정이 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치국 회의가 북한 지도부 전체에 대한 뭐 인사 이동을 왜 심각하냐면요. 시간이었다. 왜 코로나라고 우리가 예. 그 원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냐면 북한의 최고 지도부가 김정은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국 상무위원이 5명. 최룡해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 조영은 조직도부장, 조직비서. 그 다음에 김덕훈 내각총리, 그 다음에 당중앙부사위 부위원장 리병철, 김정은 그 5명이거든요. 뭐라고 말했냐? 정치국 상무위원을 바꾼다. 그다음 아까 말한 정치국 위원 있죠. 위원을 바꾼다. 정치국 후보위원들을 바꾼다. 또 당의 노동당의 비서가 7명이거든요. 그 비서들을 바꾼다. 그 다음에 국가기관 간부들을 또 바꾼다. 국가기관 내각이거든. 아니 코로나로 한 사건으로 우리를 치면 청와대, 민주당,
그다음에 내각, 국회 싹 바꿀 수 있어요? 사건 안으로? 아니죠? 이건 예정돼 있는 거예요. 대규모의 숙청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왜냐? 이미 북한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09년에 화폐개혁 실패했을 때 그냥 말만 잘 들은 재정부장을 공개 처형했어요. 책임 지었어요. 그 다음에 1990년 중반에 고난행군기 때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거든요. 가슴 아프게도. 그때도 심화조 사건이라는 정말 6.25 때 수십 년 전의 얘기를 끄집어내서 2만 명 내외를 처형하거나 숙청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희생양을 만들어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나왔어요. 저는 그건 것 같다. 코로나 사건 하나만으로 북한 지도부 전체를 불가리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다 볼 수 있고, 다만 김여정, 조용원, 현성월, 그다음에 김재룡이나 리일환 뭐 직책이 너무 길어서 말씀 안 드립니다. 이런 측근 실세들은 아닌 것 같고요. 힘없는, 그러니까 비선 실세가 아닌 인물들에게 지금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가 아무리 없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그 평상시에 많이 이름을 들어본 사람들 조영원, 최종일, 이병철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조용원은 지금까지 그림자 실세고요. 네. 상무위원 중에서. 그다음에 최종일은 얼굴 마담이에요. 황길빨치사. 이미 최고인민회의 또 얼굴 잘생겼어요. 못생겼는데 마담을 해요, 그 사람은. 특이한 케이스. 남자인데. 예. 맞아. 그러면 무슈인가요? 네, 그러네요. 얼굴로 참 어렵네요. 얼굴 마담, 정치적 얼굴 마담. 얼굴도 안 되고 네. 마담 여성도 아니네요. 능력도 없는 사람으로 지금 얘기가 돼요, 최종현. 그러니까 최현, 빨치산 2세대는 예우 차원이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전 상임위원장처럼 관리형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다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남는 게 이제 김덕훈 내각 총리하고 리병철 당 군사부위원장. 리병철은 이미 지금 흔들리고 있고 손도 안 들고 고개 숙이고 있었고, 김덕훈도 사실 약한 사람입니다. 원래 북한의 내각 총리는 힘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이 다친다고 그러면 김덕훈이나 리병철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 핵심 실세가 아닌 사람들은 이제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미 무서운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 중앙과 지방의 일부 일꾼들에 대한 자료가 통보되었다. 이번에 한 얘기입니다. 철저히 당적으로 법적으로 검토 조사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울 때 대한 결정이 승인되었다. 이게 시작이 된 얘기예요. 당적 법적으로 책임진다는 얘기 제일 무서운 말이거든요. 노동당 직위를 박탈하고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범위한 대규모 숙청이 시작됐다는 얘기지. 인적 개편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사실은 뭐 잠을 잘 잔다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우울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대규모의 숙청과 북한 내부의 불안.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북한이 지금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규모 숙청도 될 예정이고 북한 되게 위기가 심각하다라고. 이미 심각해요. 예. 근데 이렇게 숙청을 하고 나면 인물 교체할 인물들은 있나요? 인물들은 많아요. 인물들은 많고, 왜냐하면 김정은 체제에서 수시로 인물들을 교체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 체제에서는 인사 개편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김정은 체제에서는 소위 이제 견장 정치라고 해서 별을 붙였다 뗐다 하는 사람. 1년 만에 별이 4-5번 바뀐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인물을 교체하는 게 김정은 체제의 그 특징이기 때문에 뭐 인사 교체는 일도 아닙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면 예전에도 계속 이런 상황이면 뭐 우리 남한에서 내부적으로 도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내부가 불안정할 때 이걸 외부와의 갈등을 일으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내부가 워낙 취약하면 깨져버립니다. 예를 들면 포클랜드 전쟁 때 아르헨티나 군부가 국민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영국하고 전쟁을 벌였거든요. 그러더니 권력이 붕괴됐습니다. 지금은 이 외부와의 어떤 대결 국면을 조성을 해서 위기를 돌파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엔 내부가 너무 취약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남 관계나 대미 관계에서 도발보다는 지금 안에 추스리기가 바빠요. 이 얘기는 대남 대미 관계의 불안한 조성은 안 할 수도 있지만 북한 내부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지금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기 입으로 최초로
식량 얘기했고 최초로 식량가 위기 최고가로 돌파하고 있고 정치국 위원, 상무위원, 후보위원, 그 다음에 당 비서, 국가 간부까지 이런 얘기 처음 나와요. 이 정도 광범위한 인물들을 교체한다는 얘기가 김정은 정권 나와서 제 기억으로 보도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다행히 도발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셨지만 북한이 되게 지금 내부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니까 그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 박사님 당연히 하시나요? 예, 당연히 경제에 그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저는 주식 안 합니다. 제가 그 안보 정보를 잘 알지만 주식은 안 하는데요. 지금과에도 영향이 있겠죠. 왜냐하면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 아프네, 뭐 죽었는지 모르겠네 이런 얘기 나오면 정권가 추렁추렁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확실한 건 김정은 체제 집권 이후에 지금 가장 불안정한 상황이다 내부가.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정치국 회의가 끝이 아니고 대규모의 숙청 내지는 인적 개편의 신호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김정은 집권 이후에 가장 불안정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고요. 다만 오늘 보도 일각입니다만은 5월 문재인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전후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친서 교환이 있었다라는 소리도 있고 미국도 상황 악화를 바라지 않거든요. 김정은 위원장도 얼마 전에 미국한테 대화를 원한다는 전원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정도는 안정적인 요인이고 그러나 내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확실성이 지금 커지고 있고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점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주식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조금 주식 팔지 말고 놔둬야겠네요. 아니 근데 그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네. 위험한가요? 주식은 뭐 증권시장에 맡겨두고요. 네. 저희는 그냥 상황만 네. 설명을 하는데 주식 하세요? 저 전혀 안 합니다. 네, 주식 돈이 없어요. 저는 주식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남북 관계나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어떻게 단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부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북 경협과 북미 관계밖에 답이 없어요. 뭐 중국이 도와주면 되지. 자, 북한에는 김정일, 김일성 위원장의 유언이라는 설이 있어요. 미국은 믿어도 중국은 믿지 마라. 미국은 100년의 적, 중국은 1000년의 적. 이게 우리 상식을 깨는 얘기예요. 우리도 중국에 대해 상당히 애증이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의존하는 순간 북한 정권이 흔들리거든요.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김 위원장은 살 길은 남북관계, 북미관계인가 김 위원장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북중관계는 상당히 애증이다. 그러면 김 위원장이 이 북한 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은 확고한 것 같고 그리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서 답을 찾겠다는 생각도 확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8년, 19년 그 숨가쁜 정상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불안정,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다. 내부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예, 혹시 그 북한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실 김 위원장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로 이 문제를 풀고 싶어 하거든요. 바이든도 손가락 얹고 싶어요. 지금 위기는 기회라고 내부에 희생에 찾지 말고 밖에서 본인이 생각했던 답이 있습니다. 남북관계, 북미관계에서 파격적인 행보를 하면 의외로 문제가 빨리 풀려요.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그럼 그 손을 잡으면 끝나는 거죠. 그게 답입니다. 저희 이 유튜브 방송을 김 위원장이 꼭 좀 봤으면 좋겠는데 볼 방법이 없겠죠? 글쎄요. 지금 그 유튜브 좋아한다고 그런 것 같던데요. 혹시 볼 수도 있겠죠. 네. 보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29일 북한 정치국 확대 회의와 관련해서 정말로 긴급하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느 때와 같이 오늘도 좋은 말씀 그리고 명쾌한 분석을 해주신 조한범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벌써 7월입니다. 하반기에는 남북 관계에 좀 더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도 좀 안정적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2021년 남은 하반기도 무탈하게 잘 지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